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자, 우리 이번 강의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선시대 정치사 파트를 다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번 파트는 분야사로 들어갑니다.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파트인데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조선시대 경제사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 만큼 그리고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한 만큼 바로바로 문제로 출제되고 뭐 정치사처럼 좀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화사처럼 뭐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이 문화사는 좀 뭐 사실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어렵게 내면 여러분들 문화사는 좀 맞추기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정치사 파트는 난이도를 뭐 크게 올리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뭐 공부 뭐 깔끔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조선의 토지제도와 수치제도 부분인데요. 조선의 토지제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과전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고려 시기 때 배운 토지제도는요. 전시과였어요. 그래서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이렇게 배웠고 고려의 관료들에게 줬던 것이 전지와 시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이 신진사대부들한테 주는 토지가 바로 과전법이라는 거, 그 변화를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치제도와 관련해서는 전세, 그리고 복납, 특산물을 내는 거, 그 다음에 역을 징발하는 거, 국가가 땅에서, 그 다음에 특산물, 그리고 역을, 노동력을 징발하는 이런 세 가지 부분의 수치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토지제도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과전법, 이거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이성계 일파가 위화도 회군을 하고 난 다음에 직후에 저 과전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시점이 언제냐? 아직은 고려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공양왕식이라는 거. 그래서 과전법인데 저 과전법을 여러분 풀어서 보게 되면 땅을 주는 건데 이 땅을 등급화, 관리들의 등급에 맞춰서 주는 게 과전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전시과랑 공통점입니다. 전시과도 역시 등급에 맞춰서 이 토지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조선의 과전법 같은 경우는 전직자, 관직에서 물러난 자와 그 다음에 현직자 관리에게 주는 거라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어느 지역에 한정해서 경기 지역에 한정해서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한다. 요거는 전시과는 전국 단위에 해당이 되는데 요 과전법은 경기 지역에 한정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조권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수조권. 이건 여러분 땅 자체를 완전히 다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 땅에서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표현상으로는 토지를 지급한다. 내가 관리가 토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저 수조권, 세습이 불가하지만 관리가 사망을 했을 때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내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신뢰를 지키고 몸을 보호해라 라고 하는 수신전이 지급이 되고요. 세습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가 다 사망을 했어요. 아이가 혼자 남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주는 세습이 되는 휴량전이라고 하는 이런 예외적 상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예외적 상황이 생기게 되면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관리는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토지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곧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세조 시기가 되면 바뀝니다. 원래는 전직자한테도 줬던 것을요. 현직자한테만 주는 직전법을 실시하게 돼요. 요게 이제 세조 시기 때 이루어지게 되고 배경을 보게 되면 과전법 체제에서 토지가 세습이 되자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더라. 자, 내용을 보면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을 하게 되고요. 퇴직하면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신전, 휴량전은 없어지는 게 직전법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현직을 줬던 과전법을 세조 때 직전법으로는 현직자한테만 준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게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무원이 됐는데 내 앞에 있었던 선배들은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연금을 받아요. 근데 나는 내가 세조 시기 때 들어와서 공무원이 됐어. 그래서 나는 전직자일 때는 못 받고 나는 현직일 때만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현직일 때 수조권을 남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에서 걷어갈 수 있는 세금을요, 더 많이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의 연금을 함부로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고 공직에 있는 동안 부정부패 일으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비록 월급이 좀 적긴 하지만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연금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전직자를 없애니 수조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수강급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시면 저렇게 수조권을 남용하게 되니까 저거를 관리들이 수조할 수 있는 권한을 중간에 관리가 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땅이 있고 그럼 여기 이제 이걸 농사 짓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가 있으면 이 관리는 봉급에 대한 대가로 여기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수조권을 가져가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생산량의 뭐 10분의 1 정도를 여기서 이제 가져가는데 근데 여기에 중간 이런 과정 속에서 남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더 많이 뜯어가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끼냐면 관이 끼게 됩니다. 관이 껴서요. 여기에서 관에서 관수 여기로 내고요. 관이 급하는 거예요. 이게 관수 강급제예요. 그래서 이 루트를 끊어 놓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관수강급제는 성종입니다. 관수강급제. 그래서 세조직전법, 관수강급제 성종. 관리들이 퇴직에 대비하여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과다하게 걷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지방관청이 관리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고 관리에게 이제 지급하게 되더라.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강화가 되었으나 관리들의 토지 소유 욕구가 점점 커져 농장은 더욱더 확대되고 소작농이 증가가 됐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 부분에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수강급제가 이렇게 넘어가는구나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시점이 성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항상 보실 때 자기한테 빗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시기에 공무원이에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수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갔는데 관수강급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관리로부터 일정 부분의 이제 봉급을 받게 되면 내가 그걸 모아서 이제 뭐 하겠어요? 내가 이쪽에서 땅을 사는 걸 하겠죠. 별도로. 그래서 돈을 모으는 대로 소수가 땅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갖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소수가 땅을 많이 갖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소작농, 땅을 빌리는 사람들도 많이 형성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명종 시기 때 가게 되면 아예 이런 토지제도 자체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직전법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전법이었는데 직전법 현직자한테만 주는 거였는데 이거를 권력의 남용이 일어나니까 여기 이제 관수강급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예 이 직전법 자체를 폐지해 버리는 겁니다. 직접 걷는 것 자체, 그러니까 현직자한테만 주는 저 직전법조차도 아예 폐지를 해버려서요. 그냥 물질적인 녹복만 지급하면서 이렇게 수조권으로 걷어가는 제도 자체는 완전히 소멸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기에 이제 관료였다면 내가 이걸 좀 현대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관료가 됐어요. 공무원이 됐어요. 그러면 수조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국가가 어디 건물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건물에서 세금을 어느 정도 걷어갈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은 게 수조권이에요. 근데 그런 제도가 이제 끊어진 거예요. 아예 직전법이 폐지됐다는 건 그 제도가 끊어지고 이제 그냥 내 계좌로 월급이 제때마다 들어오는 시기인 거예요. 국가가 계좌로 월급을 싸주는 식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월급을 받았어요, 관료가. 그럼 받아서 뭐 하겠어요? 이제는 내가 건물을 내가 돈 모아서 많이 사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사는 주인과 건물주와 거기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또 많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는 모든 거는 땅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수조권의 제도가 없어지게 되면서 이제 관리들은요 자기가 자기 땅을 사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이 사면 거기에서 이걸 빌려서 하는 소작농들도 또 많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전법, 직전법, 관수강급제, 직전법이 명종이 되면 아예 폐지가 됐구나. 근데 여러분 명종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명종 때 뭐가 있었냐면 대윤과 소윤의 싸움, 얼싸존네, 을사사화 이거 있었죠? 그 다음에 임꺽정. 이런 어떤 의적들이 활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구의 침입이 있었죠. 을묘, 외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치 제도로 들어갈 텐데요. 요거는 땅에서 걷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분야사까지 배우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종대 공법, 세종대 전분육등법, 그다음에 연분고등법의 공법을 마련하여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저 4두까지 징수를 하게 됐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땅이 있어요. 그리고 요만한 땅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는 예를 들면 이렇게 삼남 지역에 전라도 곡창지대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저기 함경도 끄트머리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얘를 생산을 하게 되면 얘는 여기에서 600두가 생산이 되는데 600두 이렇게 가마 안에서 가마 600가마 정도가 생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얘는 함경도 지역에 있는 땅. 여기는 전라도. 봅시다. 근데 얘는 해봐야 뭐 300두도 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면 당시에 이거를 세금을 거두려고 했던 관리가 가가지고 여기는 면적이 똑같네. 그래서 똑같이 세금을 걷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종은 어떤 방법을 쓴 거냐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땅의 등급을 다르게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 비옥도의 등급을 몇 등급으로? 전분 6등급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6등급으로 더 세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연분구등법은 이게 여러분 같은 땅이라고 해도 어떤 때는 농사가 잘 되는 해가 있고 어떤 때는 농사가 잘 안 되는 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태풍이 온다든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좋지 않다든지 이게 수확이 잘 안 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연분구등법이라고 하는 것을 9등급으로 해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 상상년의 해, 상중년의 해, 그다음에 상하년의 해 또 마찬가지 중, 하 얘도 마찬가지 3등급 얘도 마찬가지 3등급 그래서 이제 총 1결당 최고 좋은 상상년의 해에는 20두를 걷고요. 그 다음에는 18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게 되면 맨 마지막에는 최저에는 4두 그 다음에 6두 요 정도 요렇게 돼요. 하하년 뭐 요런 때 때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게 보시면 이런 어떤 최저부터 시작해서 최저까지를 다 나눠준 거예요. 백성들의 그런 어떤 불합리함, 불공평하게 세금을 걷는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공법이라고 하는 걸 마련을 하게 된 겁니다. 세종.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공법도요. 양난을 거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호란을 거치고 나서부터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완전 토지가 황폐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급을 나눠봐야 아무리 걷어도 이게 잘 안 나와. 이 정도가 걷어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조 시기가 되면 영원히 고정시켰다. 이게 용정법이에요. 영원히 고정시켰다. 어디에서? 6두하고 4두 이렇게 아래 하하 등급으로 영원히 고정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조 때 전세를 풍요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4에서 6두 정도로 고정을 하게 된다는 거 관계없이. 근데 이제 보시면 이거를 직접적으로 전세 납부액을 줄였지만 여기 이제 수수료나 운송비 추가 세금을 더 붙여서 농민들에게 부담을 줬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산물 볼게요. 특산물 납부하는 제도를 보게 되면 자, 이건 이제 공납이라고 했죠. 근데 이 공납을 처음에 거둘 때 가호, 집을 기준으로 걷었어요. 집집마다 걷는다. 근데 저 집집마다 걷는 저 공납의 제도는 백성들이 땅에서 내는 거, 세금 내는 거, 그 다음에 이 특산물 내는 거, 그 다음에 역을 징발하는 거 중에서 제일 괴로워했다고 해요. 이 특산물을 내는 게. 왜냐하면 이 특산물 내는 종류에는요. 항상 정기적으로 항상 내는 상공이 있고요. 항상 부정기적으로 항상 내는 별공이 있었어요. 이거 뭐냐면 뭔가 국가의 기쁜 날, 이렇게 세자가 뭐 탄생된 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정해지면서 이런 특별하고 국가에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맨날 저렇게 부정기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또 진상 같은 거, 지방관이 지방의 특산물을 그때 때때마다 위에 상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진상 부리다, 너 왜 이렇게 진상을 부리냐 이런 이야기 할 때 너무 무리하게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로 이 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율곡이 그리고 유성룡, 그다음에 또 조광조 이런 사람들이 쌀로 내는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수미법을 주장을 하게 돼요. 근데 물론 이때 당시에는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어떤 문제점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면 토산물을 대신 납부해주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 이제 중간에 뭐 이제 향리들이나 아전들이 중간에 껴요. 그래서 껴가지고 저거를 대신 우리가 납부해주겠다. 근데 농민들에게 그 대가를 받는 이제 방납이라고 하는 게 성행을 하게 됩니다. 대가를 비싸게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번에 뭐 우박을 맞아가지고 뭐 품질이 좋은 사과를 못 내요. 그러면은 저렇게 이제 중간업자가 방납업자들이 중간에 껴가지고 내가 해줄게. 근데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는 거죠. 그래서 뭐 단가가 500원이면 될 거를 1,500원에 받아가지고 나머지를 자기들이 착복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또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내가 이거를 내려고 해요. 근데 뭐 이게 뭐 때깔이 별로 좋지 않네 이러면서 오히려 그거를 막는 행위도 있었어요. 중간에 이걸 떼먹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걸 내는 게 힘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실시된 때가 광해군 때입니다. 광해군 때. 요것도 좀 별표를 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원익을 묻진 않는데요. 사료 속에서 이원익의 권위에 따라서 이렇게 첫 문구가 시작되면 이거는 대동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선해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돼요. 근데 이거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못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제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물로 저렇게 냈던 것을요. 저거를 쌀로나 아니면 화폐로 이렇게 내는 게 바로 대동법이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우리 지금 앞에 보시면 저 기준은 집집마다 내는 거예요. 저 집마다 낸다는 거는 집이 부유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이런 거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집마다 다 배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죠. 우리 집 가난해도 내야 됐던 게 바로 저 공납이었어요. 근데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기준으로다가 잡습니다. 세금을 낼 때. 그래서 이걸 경기도에서 일단 순차적으로 시작하고 뭐 인조 때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효종 시기 때 들어오면 이 김육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이 남쪽 지역까지 남쪽 지역에는 비옥한 땅이 많아서 지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밑으로 확산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저걸 이제 효종 시기 때 김육이 그리고 숙종 시기 때 돼서야 겨우 전국적으로. 이거 얼마나 걸렸냐? 100년 걸렸어요. 이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자, 이제 보시면 그 내용을 보시면요. 공납을 부과하는 기준을요. 집이 아니라 어딜 기준으로 하냐면 땅의 면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땅을 토지 1결을 가지고 있으면요. 1결당 12도를 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토지를 안 갖고 있어요. 토지 안 갖고 있으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집마다 그냥 다 이걸 내가 부담해야 됐다면 이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반대를 하냐면 땅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결을 가지고 있으면 24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그 부담이 커지는 게 바로 대동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몇 년 걸렸다? 100년 걸렸다. 자, 그래서 현물로 납부하던 공납을 쌀, 무명, 동전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급납하, 화폐로도 내니까요. 그래서 조세의 급납하 이렇게 불렀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운영하는 데 보시면 이제 담당 관청인 선해청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대동미, 쌀이나 화폐를 내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선해청이라고 하는 기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선해청이라고 하는 기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받은 그 세금을 어떤 존재들에게 주냐면 공인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전에는 현물을 직접 줬단 말이에요. 뭐 해삼이라든지 뭐 나주의 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줬어요. 근데 이제는 이걸 쌀이나 화폐로 주게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사와야 되는 존재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공인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해청이나 공인이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이건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공인은 시장에 가서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을 해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시장도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도 발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품화폐의 경제가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인 또 물품을 구매하여 각 지방의 장시가 발달이 되기도 했다. 자, 이게 이제 대동법이요. 자, 그런데 이 대동법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상공에게만 적용이 되고요. 별공이나 진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도 이 대동법은 백성들의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줄여줬던 좋은 어떤 개혁 제도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가볼게요. 자, 이 역은 16세 이상의 양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역을 징발하는 겁니다. 노동력을 징발하는 건데 이 역이라고 하는 건 군역과 요역이에요. 군대 가는 게 군역이죠. 그다음에 요역은 국가의 뭐 건축이라든지 이런 건설업 현장에 나가서 노동력을 징발하는 건데 근데 시험은 군역에 포커스가 맞춰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군대에 가는 걸 기피하게 돼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남한하고 북한이 나뉘어져 있지만 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위협을 느끼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 일어나겠어? 이게 평화의 기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요. 근데 마찬가지였어요. 조선도 이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생하는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1392년에 건국이 되죠. 약 200여 년 동안 뭐 무슨 작은 충돌 정도는 있었지만 이렇게 큰 사건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표현 써요. 뭐 이렇게 군대 가면 뭐 삽질이 는다, 낙엽 쓰는 게 는다 이러거든요. 뭐냐면 군역의 요역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하고 특히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신에 이렇게 돈을 내고 누군가 딴 사람 보내고 이런 일들이 불법적으로 많이 행해졌던 거죠. 그래서 반군 수포, 옷감을 내고 안 갑니다. 그리고 대립, 누군가 대신 세워주는 일들이 성행해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행됐고 뭐 군포를 걷는 기간도 일정하지 않아서 2중 3중으로 걷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게 여러분 중간에 중종 무렵이 되면요. 이걸 국가 차원에서 아예 합법적으로 바꿔요. 그게 뭐냐면 군적 수포제라고 하는 거예요. 군적 수포제. 그래서 이 군적 수포제는 야 그냥 군대 안 가고 싶으면 1년에 옷감 2필 내 이렇게 그냥 정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했던 것도 백성들한테는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균역법으로 바뀝니다. 균역법. 자, 영조시기고요. 영조시기 때 균역법으로 바뀐다. 영조 때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절반씩 1년에 1필로다가 줄이는 것이 균역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조 때 실시가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을 보시면 이제 균역법 실시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1년에 2필 내던 옷감을 1년에 1필로다가 줄여줬어요. 이거 백성들 입장에서 좋은데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의 재정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어떻게 보완을 했을까? 재정적 보완을 했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는 겁니다. 자, 역시 땅이 있는 사람한테 걷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더 잘 살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기에 맞게끔 더 걷는 이런 제도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점은 생기죠. 그래서 지주에게 1결당 미국 2두를 부과하고 선무군관포라고 해서 일부 상류층에게 군관이라고 하는 명예직을 주면서 또 1년에 군포 한 필을 또 징수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잡세, 왕실 차원에서도 해요. 저는 어염세나 뭐 소금이죠. 그다음에 선박세나 이런 등의 잡세를 원래 왕실 쪽에서 다루던 것을 또 국가의 재정으로 다 귀속시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균역법은 1년에 2필 내던 걸 1필로 줄이면서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보충했느냐 요거를 기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결작 이런 거 거두니까 지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농민의 부담이 줄었으나 결작이 소작농에게 전가가 되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 다 또 이렇게 땅 빌려서 경작하고 있는 소작농들에게 전가가 되면서 농민의 부담이 다시 증가가 되는 뭐 이런 한계도 있었다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좀 풀어볼게요. 가와 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가 보시면 도평의사사가 글을 올려서 과전을 주는 법을 정하고자 요청하니 왕이 따랐다. 근데 여러분 여기 뭐가 있냐면 경기예요. 경기. 대상이 어디에 한정되었다? 경기에 한정돼서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전법이죠. 그래서 시점에 위하도 회군하고 난 다음에 공양왕. 자, 그다음에 이제 나 보시면 한명회 등이 아래기를 직전에 새는 관에서 거두어서 관에서 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관수? 관급제잖아요. 관수? 관급제. 그래서 요거는 시점이 언제냐면 성종 시기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사이의 시기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1번 보실게요.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여러분 이거 언제 나오죠? 이거 통일신라 시기 때 성덕왕 때 나옵니다. 정전. 양전사업 지게 발급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대한제국기 때 들어가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전지와 시지가 나오잖아요. 땅도 주는데 뭐도 주냐면 임야, 땔감 얻는 곳을 줘요. 그러면 저거는 전시과죠. 전시과. 자, 4번 개국공신에게 인품과 공로를 기준에 따라서 후삼국을 통일하고 내가 왕으로 올라오는 데 있어서 공을 세웠던 역할 분담에 따라서 준다. 이건 태조식이잖아요. 태조, 고려. 정답 5번이네요. 수신전, 휴량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폐지하였다. 이건 폐지한 거예요. 그럼 저건 뭐에 해당이 되냐면 직전법, 현직자한테만 주면서 저렇게 세습이 되는 토지는 폐지했다. 요거는 세조시기 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제가 깔끔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쉽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기출주제 35 들어가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경제 발달인데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앞에서 다 했어요. 다 했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상업과 농업과 수공업, 광업 압도적으로 조선 후기에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기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모내기법이 확대가 됐다. 이양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씨앗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모판에다가 먼저 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는 이게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고려 시기 때도 이양법이 들어왔지만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를 못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이걸 직접적으로 씨앗을 갖다가 뿌리는 거를 했는데 이 모판에다가 심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옮겨 넣기 작업을 해야 되는 건 이게 논에다가 그러니까 씨앗을 옮기는 이양을 할 때 여기가 물이 잘 차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게 잘 차 있으려면 수리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한 해 농사를 망칠 수가 있으니까 아직 그 기술력이 부족해서 이 모내기법을 하는 거를 많이 막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내기법은요 얼마나 큰 메리트가 있냐면 일단 우선은 이 모내기법 같은 경우는 이게 직접 뿌리게 되면 직접 막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 영양분을 같이 먹은 잡초가 이렇게 같이 자란다고요. 그래서 이 잡초를 빼주는 긴맥이라고 하는 작업을 꼭 반드시 해야 돼요.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먼저 모판에다가 키운 다음에 얘를 옮겨 넣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왜 나무도 이렇게 큰 뿌리가 큰 나무를 위주로 영양분을 다 흡수하게 되면 나머지 옆에 있는 잡초들은 못 자라요. 크게. 그래서 이렇게 잡초를 빼주는 긴맥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력을 크게 절감시킬 수가 있어요. 노동력을 아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절감되는 노동력을 가지고 더 많이 농사를 지을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품 작물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 쪽에 이제 에너지를 쓸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졌다라고 했는데 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은 우리가 이제 이걸 모판에다가 심은 다음에 여기 넣은 다음에 쭉 들어가면 이걸 수확을 하는 때가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뭘 심기 시작하냐면 보리를 심어요. 근데 그 보리를 심고 나서
얘가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면 5월까지 있어야 됩니다. 보리가 다 자랄 때까지. 근데 얘는 한 4월쯤이 되면은 요거 이제 직접적으로 심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벼 심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여기에 보리가 자라기 때문에 이걸 직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직파는 안 됐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모판에다가 얘를 미리 심어 놓고 요거를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5월 달까지 보리가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모작이 가능했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보리와 그 다음에 벼를 두 개를 이모작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이 모판에 기르는 이 작업 동안 보리를 익게 해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모내기법으로 논의 잡초를 제거하는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게 하고 이게 바로 이제 넓게 경작할 수 있는 광작이 가능해지면서 부자 농민, 우리가 경영을 잘하는 경영형 분농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농 등이 등장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도 저런 농업 기술을 잘 익히고 있고 영농 기술을 잘 획득하고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감된 노동력을 가지고 뭘 하냐면 담배, 인삼, 고추와 같은 상품화 시키는 거예요, 작물을. 그래서 저런 걸 판매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농업이 발달하고 노동력이 절감되고 이렇게 되면 상업도 같이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도 발달이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쌀의 수요가 증가해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구황작물이 전래가 되면서 고구마, 감자, 고추 등의 구황작물이 전래가 돼서 재배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고추 같은 거는요. 이게 전기에 나오면 안 돼요. 빨간 고추가. 그래서 이 후반부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능검에서는 그런 묘사가 잘 이렇게 장면이 캐릭터랑 만화 이렇게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빨간 배추김치, 김장김치가 이게 조선 전기나 고려 시기 때 나오면 틀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후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뭐냐 백김치 먹은 거예요. 하얀 김치. 그래서 이런 고추나 고구마, 감자 같은 구황작물은 이게 후기에 들어온다는 거. 자, 그다음에 지대입니다. 지대. 이 지대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주한테 땅을 빌립니다. 누가? 소작농이. 그럼 이 소작농이 지주한테 땅을 빌린 대가로 지대라는 거를 내는데요. 보통은 2분의 1 정도를 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의 2분의 1 정도를 낸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대의 납부 방식이 타조법에서 뭐로 바뀌냐면 도조법, 여러분 요거를 좀 기억하세요. 도조법. 그러니까 타조법은 비율제예요. 그래서 이 소작농이 뭐 예를 들면은 600두를 생산하게 되면 거기에 뭐 절반 정도면 한 300두를 가져가고 만약에 이 소작농이 800두를 생산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지주가 400두 정도를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비율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타조법이라고 하는 저런 정률의 어떤 그 비율로 가져가게 되면 지주가 얘가 만약에 소작농이 놀고 있어요. 제대로 일을 안 해요. 네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막 이러면서 막 주변에 와가지고 계속 이 소작농을 압박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가지고 빌린 것뿐인데 막 신분적으로도 자꾸 예속하려든지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도조로 가잖아요. 저 도조는 고정액이에요. 소작농이 한 해에 대략 한 생산량에 그냥 평균적으로 대략 생산량의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그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내가 못해도 너한테는 400두를 내가 무조건 줄게.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그러면 이 소작농은 내가 만약에 600두를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작농은 지주한테 400두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소작농이 1200두를 생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얼마 주면 되는 거예요? 400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고정액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 지주는 소작농이 놀고 있다고 해서 와가지고 네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너 놀 때가 아닌데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자기가 받는 액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바로 도조법입니다. 도조법. 고정액을 계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분적으로 예속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계약적 관계로 끝나게 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도조법.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 조선 후기가 되면 소작농도 영농 기술에 대한 어떤 자신이 숙지하고 있는 그런 영농 기술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에 비롯돼서 도조법이 시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실제 뭐 이 시기를 지나오고 그리고 자기 이제 뭐 부모 세대한테 이렇게 들었던 이제 분들의 말에 의하면 뭐 타조나 도조나 어차피 이런 소작농들은 배가 고프고 항상 힘든 건 똑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했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조법. 네, 요거는 여러분 도박할 때 도자거든요. 그래서 도박을 건다. 이 소작농이 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너한테 무조건 400두를 주겠다라고 도박을 건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도조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의 발달인데 선대제 수공업 17세기에는 민간 수공업자들이 이게 이제 조선 전기에는요 수공업은 물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요게 조선 전기에는 주로 국가에서 관영 수공업을 했어요. 그래서 장인들이 명단에 올라온 그 장인들이 국가의 통제를 받으면서 물건을 만들었다면 17세기가 되면 민간 수공업자들이 요렇게 이제 좀 자유롭게 물건을 만들게 되는데요. 아직은 수공업자들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물건을 만들고 팔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상인과요.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이런 상인과 그 다음에 물건을 제작하는 수공업자가 아직은 같이 예속된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상인이 여러 가지 이제 자금과 그다음에 원료를 주게 되면 수공업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물품을 제작해서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대 미리 지불한다, 대가를 받고 물품을 생산품을 만들어서 상인한테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떡케이크 같은 거 완제품이 많이 나와서 그냥 뭐 쇼핑몰 들어가면 이렇게 딱 고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 좋은 뭐 쌀과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여기에 건포도를 넣고 싶어요. 아니면 여기다 견과류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다 직접적으로 사가지고 그거를 거기다 이제 맡겨요. 떡집에다가 맡기면 거기서 알아서 그런 걸 넣어가지고 뭐 3단이면 3단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미리 대가와 재료를 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품을 완성시키는 이런 선대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독립수공업. 그런데 이제 18세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 수공업자가 별도로 이제 나와서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독립수공업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산인데요. 민간인에게 광물 채굴을 허용을 해요. 이것도 역시 조선 전기에는 역을 동원시켜가지고 국가가 통제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나 못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는 관청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여기 이제 설점 수세제입니다. 민간이 광산 개부를 뭐 허용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의 허가 없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자행됐어요. 왜냐면 저게 돈이 되니까 저 광물을 채굴해서 저게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래 가서 채굴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또 퍼지기도 했다는 거, 당시의 모습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도 보여지더라. 이게 전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여기 이제 경영 CEO가 등장해요. 이걸 운영하는 그들을 이제 덕대 이렇게 불렀어요. 광산 경영 전문가 덕대. 그리고 뭐 저 덕대가 이제 채굴업자를 고용시키고 채굴업자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고용하고요. 그래서 뭐 여기다 이제 자본금을 대는 물주도 있어요. 물주. 그러면 이 물주가 이제 광산 경영 전문가인 CEO를 고용을 하는 거죠. 덕대. 그러면 또 채굴하는 채굴업자를 고용하고요. 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업화 전문화되는 모습도 조선 후반기에 보여지더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이죠. 상업.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정조 시기 때요. 우리 이거 정조의 업적으로 배웠습니다. 신해통공. 자, 보시면 이 신해통공의 반포로 여러분 우리가 이 조선 전기 때는 국가에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보호를 받는 시전의 상인들이 있었어요. 종로 일대에. 바로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어떤 품목이 가장 많이 잘 나가고 잘 팔렸냐면 유기전. 저 유기전이 6가지 품목입니다. 6가지 품목을 다루는 이제 유기전이라고 하는 시장이 굉장히 잘 나갔는데 지금 요 정조 시기 때 오게 되면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요. 종로 일대에 있는 이 시전 상인들만 독점적으로 물건을 살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가면서 이 뭐
뭐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는 군인들도 나와서 물건을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시전을 어지럽힌다라고 해서 어지럽힐 난해서 난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전 상인들이 17세기 무렵이 되면 이 난전을 금하게 할 수 있는 금 난전권을 갖게 돼요. 이들의 특권이죠.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품목을 팔거나 뭐 비슷한 거 주변에 와가지고 시장을 어지럽히고 하면요, 이들이 뭐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이 난전들을 막 다 깨부시고 장사 못하게 하고 이랬어요. 근데 사실 이들도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뭐 조금씩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할머니도 나와서 팔고 군인도 나와서 팔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기는 독점적으로 상업활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정조 시기 때 와가지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금 난전권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하게 해줬다. 누구나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 바로 신의 통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금난 정권을 폐지할 때 그 6가지 품목에 해당되는 유기전은 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난전을 금하는 권리를 폐지했다. 이게 신의 통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내용은 뭐 이현, 이제 동대문, 남대문 시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난전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이제 자유롭게 사상들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로서 성장을 해서 매점매석으로 부를 축적하기도 했다. 여러분 그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 대표적 인물이 누가 되냐면 공인, 우리 대동법 실시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떼오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이 독점적 도고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기타 대표적인 사상들, 많은 이제 상인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종류, 뭐 각 지역을 장악하면서 아주 부를 축적하게 되는 이런 사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매칭시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개성의 송상이에요. 전국 각지에는 송방이라고 하는 지점을 설치해서 여기서 이제 인삼을 판매합니다. 근데 뭐 사계치부법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회계법, 계산법을 썼다는 거, 뭐 이런 것들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육로보다요, 한강이 한반도를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저 강가를 장악하면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강의 경강상인들, 저 경강상인들이 뭐 정부가 거둔 쇠고개 운송, 곡물을 운송을 주도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선박을 건조하는 등 생산 분야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중개업도 하기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동네 내상이 있습니다. 동네 내상은 여러분 위치가 지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위치가 저 부산 일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본하고 가깝잖아요. 동네, 내상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의주의 만상, 의주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디랑 가깝냐면 여기 청나라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청나라하고의 무역을 주도했던 것이 의주의 만상이고, 그 다음에 또 평양의 유상도 마찬가지로 뭐 대청 무역을 전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장입니다. 시장.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는 뭐 마트도 있고 뭐 백화점도 있고 이러니까 항상 우리가 필요한 과일이나 뭐 여러 가지 채소나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장이 열린다 그죠? 장이 열렸어요. 근데 뭐 5일장, 10일장 이런 게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시장이 열리면요, 이쪽에서 상품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상품을 연결해주는 존재가 필요했는데 그 연결해주는 존재가 바로 보부상이었어요. 보찜장수, 등찜장수, 이게 보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부상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면서 여러 장시가 또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되기도 했다는 거. 여러분 그 보찜장수가 있고 등찜장수가 있는데 어떤 이 상인이 더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왜 작은 게 더 비싸잖아요. 이게 반짝반짝거리는 작은 거. 그래서 이렇게 보찜 장수들이 훨씬 더 고가의 것을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등찜 장수인 부상은 소쿠리나 그릇 같은 거 크게, 왜 우리 뭐 기인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렇게 기인들 뭔가 이렇게 그릇 같은 거 소쿠리 등에다가 짊어 다니는 그런 것들 이제 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장돌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포구. 수로교통의 발달로 포구가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을 하게
하게 됩니다. 강경포 저런 데 이제 배가 닿고요. 그런 물건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물건을 보관한다든지 그다음에 숙박, 하루 묵고 갈 수 있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저 포구 일대로 발달을 하게 됐어요. 객주와 여각이라고 불렀고요.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고리대사업, 돈을 빌려주기도 했었어요. 돈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발달이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입니다. 대외 무역. 대청 무역인데요. 의주의 만상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개성의 송상이 또 대청 무역을 주도했고,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에요. 이건 개시무역은 앞으로 열려있다 공적인 무역이고요. 그 다음에 후시무역은 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네 내상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개시, 후시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송상, 경강상인 요거 잘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폐를 보실 텐데, 여러분 우리 화폐는 여러분들 꼭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고려 성종 때 권원중보가 있고요. 근데 만들어서 유통시키려고 했지만 잘 안 됐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고액 화폐였던 활구. 그래서 입구가 이렇게 넓다. 근데 우리나라 지형의 모습을 본떴다. 그래서 제가 은한근. 금바처럼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형 모형을 띠고 있는 이런 것들 고려 시기 때 화폐 좀 기억을 하시고, 근데 유통이 잘 안 됐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유통을 활발하게 유통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상평통보예요. 상평통보. 만든 건 여러분 인조 때 만들어지는데, 이게 법정화폐로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는 거는 숙종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더 잘 물어보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화폐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뭐 전자화폐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되려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전자화폐 하는 것처럼 우리 뭐냐면 이걸 축적하는 거예요. 내 재산용으로. 그래서 화폐를 고리대, 돈 빌려주는 뭐 이런 어떤 고리대나 재산을 축적에 이용해서 오히려 시중에서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은 이 화폐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 이게 유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집안의 재산처럼 이걸 축적해 놓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중에서는 돈이 마르는 현상, 전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과도기 때 보여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때 당시에 화폐를 계속 써야 되느냐, 아니면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의들이 계속 있어 왔던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상품 거래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신용화폐, 우리가 신용을 담보로 해가지고 화폐, 아주 큰 단위의 이 신용화폐가 나옵니다. 환이나 어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경제가 많이 발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했는데, 자, 우리나라의 은화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화는 우리 뭐 정근대 사회에서 화폐를 발행할 때 은본이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은화는 연경과의 무역에서 모두 써버린다. 그러니까 돈을 저 북경 가서 무역하는데 다 쓴다 이거예요. 하늘이 낸 이 보화를 가지고 중국으로부터 비단, 식물, 그릇, 사치품 따위를 멀리서 사들여와서 하루도 못 가고 소비해버린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나라에서 생산하는 은이 부족한 까닭에 일본 은을 들여다가 간신히 채우려고 하지만 나라의 은이 모두 바닥이 난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우리도 일본한테 이제 물품을 수출을 하고 하면 일본의 은, 돈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그럼 우리 은은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얻어올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때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1번 연포.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을 하는 상인인데 이거는 우리가 조선 전기 때 삼포를 열어주면서 제한적인 무역을 했던 조선 전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맞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개해약조 문서를 작성하는 관리. 제가 개해년이다, 개해약조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저거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년도가 개해년이에요. 그래서 저게 나오면 세종을 떠올리면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3번 보시면 과전법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하는 관원이다라고 했는데, 과전법 요거는 공양왕 조선 초기의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명종이 되면은 과전법은 폐지가 되죠.
아니고, 자, 고추, 담배와 같은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후기,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오히려 고추가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화통도감에서 화약무기를 시험하는 군인이다라고 했는데 저게 나오면 왜구의 침이 많이 들끓고 했을 때 당시 이제 최무선이 설치한 화통도감, 뭐 이때 왜구 격퇴, 뭐 이런 것들 떠올리는 고려말이라고 잡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제 파트 어렵지 않게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정리하시고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